안녕하십니까. 한국웰다잉협의회 강사 한여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웰다잉과 성찰여행, 나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외향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채우지 말고 내적인 면의 내용을 채워 넣어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이 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가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찰여행 나를 찾아서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관계의 단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또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은 죽는 자에게가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친구는 그 두려움, 어머니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의 단절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누렸던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얼마 전 제 주변에 아는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암 1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었고 74세의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폐암 1기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수술을 권하고 이 당사자는 처음에는 수술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권유와 또 자신이 생각해도 암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만 그분은 그 이후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 예후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지만 속으로 많은 이 상처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정말 이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권유했던 것이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괜히 그랬다는 후회와 우리가 그렇게 아빠를 중환자실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아빠와
또 중환자실이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준비를 하면서 아빠와 이별의 준비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유가족들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남편을 갑자기 떠내보낸다면 그 마음이 정말 어쩌면 나도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 하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함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헤어지는데도 연습이 필요하고 한데 이별을 하고 영원한 이별과 영원한 단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이 이별의 준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건강할 때 미리미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또 그런 얘기야. 짜증나.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나이 정도 되고 60이 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정말 이별을 연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임종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고 또 비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죽음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인간적인 죽음이란 그러면 인간적인 죽음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비인간적인 죽음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런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죽음이나 이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 또는 정말 오랜 병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다가 떠나야만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웰다잉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교육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배워가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웰다잉 교육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또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어 나눌 수 있는 나누는 삶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은 후회가 없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웰다잉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죽음이 그럼 뭐야? 바로 웰다잉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당하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는 결코 이러한 품위와 가치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웰다잉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웰다잉은 이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또 삶에 대한 의욕을 일으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계를 맺음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하면 행복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나와 관계를 맺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살피고 또 그것을 잘 다듬어 간다면 나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반응,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나를 용서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이웃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다 다르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유쾌하려고 애쓰고 또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가만히 쉬고 싶을 때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나이고 저것도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고 돌본다면 우리가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 소통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과도 관계를 나누며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또 자연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바로 잘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잘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문제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조아리의 창이라는 사람의 4가지 영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조아리의 창을 보면 첫 번째 영역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나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변화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알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타인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조건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또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고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역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놓을 때, 나의 속내를 털어 놓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나눌 때, 그때에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의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타인을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그래?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너 이럴 때는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들이 보고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발끈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연약함은 지적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무의식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1, 2, 3 영역에 있고 보이지 않는 거의 70%의 영역을 이 4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 속은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 생각이 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1, 2, 3의 영역들을 충분히 많이 알게 되면 이 4영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나는 어떤 유형인 사람인지 한번 나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적인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MBTI를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들 시대에는 혈액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B형인데 B형은 단순하고 또 자기만 안다고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부부 동반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혈액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형과 B형 두 형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A형이 맨날 피해를 보고 B형에게 당하고 산다고 말을 하고, B형은 B형대로 우리가 A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기 때문에 B형은 늘 참고 산다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남자가 B형이고 어떤 부분은 또 여자가 B형이고 이렇게 많이 섞여 있었지만 서로의 유형 때문에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혈액형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MBTI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유형만을 바라보고 사람과 소통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 수동적, 공격적, 또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이 여러 가지 혈액형과 또 여러 가지의 MBTI를 가지고 서로 사람을 알아보고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유형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수동적인 유형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내가 이런 유형이 나타나느냐면 관계 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은 어린 시절이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 유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동적인 유형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증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삶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실패감과 자책감과 이런 것을 느낌으로 불안정한 그런 불안감,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유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적인 유형은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유형과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반대적인 유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경쟁심이 있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고집이 세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많이 비판하고 또 지배적이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이 나에게 더 많이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은 약한지 이것을 보시면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형의 공격적인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자라온 배경이 그다지 여유롭고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자리에서 내 것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유형으로 형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아까 1, 2, 3에 또 네 번째 이런 유형들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을 겪으면서 또 나의 마음도 다듬어지고
또 이게 또 이렇게 곱게 포장되어지기도 하면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소통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견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소통. 그렇다면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너랑 나랑은 참 잘 통하는 것 같아. 우리는 잘 통해. 야, 이럴 때 보면 너랑 나랑은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그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리고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 오해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불신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이란 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소통이 없을 시, 이 소통이 부재 시에는 고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외로운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이 오해는 더 나아가서 불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말해서 뭐 하겠어? 말한다고 알겠어?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그 오해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깊어지고 소통이 부재하다 보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부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음을 다스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통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말하니까 그렇고 상대방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조심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상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것은 그 사람과 당신의 생각이지 또 그 사람과 나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그 내용을 나는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거기에 휩쓸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주관적인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 내린 대로 소통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또 열린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험이 없어서인지 이해가 안 되는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렇게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 또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진다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의 결과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공감인지,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단 추임새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할 때 감탄해주고 아 그렇구나 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신나게 말할 수 있도록 공감해주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교대로 서로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각자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럴 땐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소통하기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공감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에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또한 경청, 이것은 듣는 것인데 들을 때도 태도를 부정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또 이 말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태도로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를 쉽게 흘려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딴청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귀를 파거나 다른 데를 보거나 땅을 보고 손톱을 보거나 이렇게 딴청을 피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아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입니다. 이해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입장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배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어떤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이해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관심. 이 관심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서로의 성향을 파악해보고 아까와 같이 수동적인 유형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유형인지, 그래서 수동적인 유형이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공격적인 유형일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즘 만나면 MBTI를 물어보고 이제는 혈액형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MBTI를 물어보는 것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심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유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본다.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삶은 더 이상의 연습이 없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원만하고 부드럽고 좋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소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묘비명, 나의 묘비명을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묘비명에는 나의 생활의 삶의 철학과 그리고 생각과 삶의 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의 묘비명을 하나쯤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명인들의 재미있는 묘비명을 가져와 봤습니다.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라고 묘비명을 썼고,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이수신 장군은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묘비명에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묘비명을 멋지게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그 죽음에 겸손하게 또 행복하게 활력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